제 나이가 42이니까 20살 넘어 지금 남편 만나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48살이었고 아버님은 올해 70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고우신 분이었는데 그 후로 저희 부부가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저보고 효하고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다고 칭찬들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에게는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2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따뜻한 대화도 교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붙여달라 말하는 저와 그걸 귀찮아하는 남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양말도 안 벗고 거실 바닥에 벌러덩 리모컨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낚시 채널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나가는 날인데 생활비 보냈어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내일 보낼게.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보내줘요. 오늘까지 꼭 내야 연체 안 된다고요. 그제야.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보낸다고 거참 시끄럽네. 근데 너는 왜 맨날 돈 타령이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기나 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힘들게 버는 돈. 그 돈의 절반은 주말마다 떠나는 출장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가는 날이면 2박 3일은 기본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에 비린내만 풀풍기면서 잠만 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피곤하다는 말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말수가 적고 참 점잖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저렇게 언성을 높이며 다툴 때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못 들은 척 마당만 물끄러미 내다보시곤 했습니다. 아가 저녁 잘 먹었다. 그날도 아버님은 묵묵히 식사를 마치시고는 부엌에 있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네. 아버님 편히 쉬세요. 남편은 어느새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며 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아이도 없이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1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늘 벽을 보고 등을 돌린 채 코만 골았습니다. 그 넓은 침대에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자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요? 아, 낚시 동호회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 저수지에 물 풀었대. 주말까지 쭉 있다 올 거니까. 찾지 마. 그렇게 남편은 낚시 가방 하나 들렁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저 비린내 풍기는 등 안 보고 자는 게 속 편하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적막한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그리고 아주 가끔씩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님의 작은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평화롭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님과 둘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황태를 넣고 뽀얗게 부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트집 잡는 소리, 반찬, 투정하는 소리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없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 아가도 이리 와서 앉아라. 저와 아버님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남편이 있을 때 그 살벌한 긴장감보다는 백배 천배 나았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침묵을 깨셨습니다. 준호 그놈 또 낚시 갔더구나. 네네. 뭐 어제 새벽에 급하게 갔어요. 동호회에서 연락 왔다면서. 아버님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뭐랄까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다. 아가 내가 다 미안하구나.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다 큰 성인인데. 제가 말린다고 듣나요? 뭐?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까 제가 감당해야죠. 그놈이 애비를 잘못 만나서 저 모양이지. 에휴.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님은 정말 자상한 남편, 다정한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본 퇴근길에는 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군고마나 붕어빵 같은 걸 사오셨고 주말이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실 땐 손수 죽을 끓여다 어머님 입에 떠먹여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보고 자랐으면서도 정작 아버님의 그런 다정함은 100분의 1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잡혀 산다고 비웃기까지 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다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거셨습니다. 아가 혹시 지금 바쁘냐? 시간 좀 있니? 네. 아버님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에 방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내가 저 의자에 올라가려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이다. 의자 좀 잡아줄 수 있겠느냐? 어머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위험하게 뭘 직접 하세요? 제가 갈아 끼울걸요. 저는 고무 장갑을 벗고 얼른 아버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조심조심 올라서셨습니다. 제가 의자 꽉 잡고 있을게요. 아버님, 천천히 조심하세요. 아버님은 천장에 형광등 덮개를 여시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어이쿠 하시면서 뒤로 휘청하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의 허리를 껴안다시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도 놀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제 어깨를 짚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님과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순간 아버님에게서 술 냄새나 담배 냄새가 아닌 아주 옅고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늘 술 냄새와 낚시터에 비린내 그리고 땀 냄새만 났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만 늙은이가 주책을.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저와 아버님은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뭐 다 늙어서. 주책이지 정말.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의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님 그냥 제가 할게요. 주세요. 제가 키가 더 크잖아요. 저는 아버님 손에서 새 형광등을 받아들고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까치발을 들고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동안 아버님은 뒤에서 혹시라도 제가 넘어질까봐 의자를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 됐어요, 아버님. 의자에서 내려오는데 이상하게도 등 뒤에서 저를 받쳐주던 아버님의 그 투박하고 마른 손길이 지난 20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든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괜히 물만 들이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미쳤나 봐. 시아버지인데. 그것도 남편 아버지인데.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아버님에게서 났던 그 은은한 비누 냄새와 저를 부축하던 그 투박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의자를 꽉 잡아주던 그 든든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괜히 아버님이라도 더 잘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생선을 싫어해서 잘 못 올렸는데 아버님이 갈치 조림을 좋아하시는 게 생각났습니다. 칼칼하게 갈치 조림을 끓이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잡채도 조금 볶았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아버님은 방에서 나오셔서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시더니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가 내 생일도 아닌데. 그냥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해봤어요. 준호 씨 없으니까 저희끼리라도 맛있게 먹어야죠. 아버님은 말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조림을 한 입 베어 무시더니 가만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맛있다. 꼭 내 시어미가 해준 것 같구나.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덩달아 찡해졌습니다. 어머님 생각나세요? 아버님은 먼 곳을 바라보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생각나지. 매일 생각나지.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눈 뜨면 또 생각나고 그 사람이 이 갈치 조림을 참 좋아했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곤 했지. 아버님은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두서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젊은 시절에 단칸방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남편 준호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는 묵묵히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모님의 연애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로맨티시스트셨고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님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준호 녀석이지. 엄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가고 나니까 아주 남처럼 굴더구나. 아버님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잠겼습니다. 자기가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자기 애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봤으면서 맨날 낚시인지 뭔지 밖으로만 나돌고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저는 차마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마른 손등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아들인 남편마저 저렇게 굴더니 아버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의 그 깊은 외로움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다시피 한 제 모습과 아들에게서 외면당한 아버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고마웠다. 아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별 말씀을. 아버님 푹 주무세요. 저는 뒷정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침대가 유난히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역시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지금쯤 낚시터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겠지. 고기는 잡는지 모르는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집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가끔 아버님이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런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방문 틈새로 아주 희미한 불빛, 아마도 스탠드 불빛 같은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억눌린 듯한 그런 처절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뭐지? 아버님 어디 편찮으신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주무시다가 가슴이라도 아프신 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버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파서 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주 깊고 억눌린 5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외로움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끙하고 터져나오는 흐느낌 사이로 마치 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그것은 엄청나게 우람했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활기참을 저 나이에 뽐내는지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나 그리우셔서 저렇게 혼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0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혼자 계신 방에서 저렇게. 그 소리는, 그 몸부림은 처절한 고독이자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바닥만 봤습니다. 네.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아버님의 아주 길고 깊은 체념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시려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지? 내가 지금 시아버지의 그 처절한 외로움을 봐버린 거야. 당혹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상하게도 무섭다거나 역겹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낮에 제 어깨를 잡던 아버님의 그 투박한 손, 형광등을 갈 때 뒤에서 의자를 꽉 잡아주던 그 든든한 체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드실 때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은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외로움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어머님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그렇게 혼자 밤마다 사귀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버님도 남편이 없는 집에서 저와 똑같이 외로우시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이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님의 그 처절한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에서 아버님과 마주쳤을 때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 드세요, 아버님. 아버님 역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어젯밤에 문 앞에 있었던 걸 아시는 걸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두웠고 방 안에 계셨으니까. 저와 아버님은 어제와 똑같이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막히는 어색함 속에서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버님은 밥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국물만 한두 숟갈 드시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 아니다.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치더니 속이 좀 안 좋구나. 아버님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방에서 좀 쉬어야겠다. 점심은 안 챙겨줘도 된다. 네.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이라도.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 쉬면 괜찮아질 게다. 아버님은 그렇게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어젯밤의 일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은 밥을 치우면서 깊은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 평소처럼 대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네. 아버님도 내 눈치를 보시는 것 같고. 그날 하루 종일 아버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죽이라도 끓여다 드릴까 싶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셔야죠. 하지만 안에서 괜찮다. 생각이 없다는 기어들어가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이 어색함을 깨야 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셔야죠. 어제 잡채 남은 거 데우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새로 끓였어요. 한참 만에 방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은 굉장히 충혈되기까지 했습니다. 꼬박 하루를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아가 나는 정말 입맛이 없다. 너 혼자 먹어라. 아버님은 저를 피하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내가 혹시라도 눈치챘을까봐 저렇게 밥도 굶고 방 안에 갇혀서 전전 긍긍하시는구나. 그렇게 꼬박 하루를 굶고 방 안에 갇혀서 며느리에게 혹시라도 들켰을까 봐 얼마나 많은 자책과 수치심에 시달리셨을까.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의 그 처절한 외로움과 죄책감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아버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은 불에 댄 듯이 놀라며 제 손을 뿌리치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가 이거 놓아라.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에 아버님도 무언가를 직감하셨는지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이 공포에 질린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처럼 비틀거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아가. 아버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점심도 거르시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이라도. 저는 정말 아버님이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제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소리를 어젯밤에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정확히 알아들으신 듯했습니다. 아버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며느리한테 이런 추한 꼴을. 내가 짐승이다. 짐승. 아버님은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아버지의 이런 고통도 이런 외로움도 모르고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 집에서 아버님의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앞에 조용히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추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추한 게 아니라고요? 아버님 마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 말에 아버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버님의 붉게 충혈된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수치심과 함께 아주 깊은 결핍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이해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외로움을 봤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아버님.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도 안 봐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이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돈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버님처럼 저도 밤마다 혼자 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 고백에 아버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가,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의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맞잡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지독하게 외롭구나. 그 생각 하나가 저와 아버님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며느리 앞에서 어서 방에 들어가거라.
아버님은 저를 밀어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대로 아버님을 또다시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 두게 할 수는 없어. 나라도 이분이 외로움을, 이 고통을 알아줘야 해. 그때 제 마음이 그냥 불쌍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저도 너무 외로워서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아버님이 숨을 들이켜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 지독한 외로움 제가 다 받을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아버님, 외로움 덜어드릴게요.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 남편이 저한테 못 해주는 거 제가 아버님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외로운 남자를 이대로 두면 정말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이 남자를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이 지긋지긋한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 남자의 슬픈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방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방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의 희미한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도 이분이 시아버지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외로운 한 남자와 그보다 더 외로웠던 한 여자가 그 방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의 체온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너무나도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아가, 정말 괜찮겠느냐? 네. 아버님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다 알아요. 저 역시 그 품에 안겨 20년 묵은 채 서러움을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등을 부서져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사람이 있다는 온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안도감이 저희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다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다가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 못할 비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이 벌써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난밤의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뜨거움 대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아가,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일 놈이다. 아버님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후회 안 해요. 제 단호한 말에 아버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아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가, 이건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이에요. 아버님도 저도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잖아요. 아무도 우릴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버님의 거친 수염이 제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흩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평소처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더 이상 그 전날 같은 숨막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 특유의 은밀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굉장히 충혈됐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았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처럼 편안해지셨습니다. 아니, 그전보다 훨씬 더 다정해지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석했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빈자리가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낚시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아, 피곤해 죽겠네. 고기 하나도 못 잡고.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낚시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온 집안의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왔어요? 밥은 됐어. 먹었어? 아,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잠 좀 자야겠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그대로 안방 침대에 들어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네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 마당에 꽃이 예쁘게 폈다. 같이 좀 보자구나. 저는 코를 고는 남편을 방에 둔 채 아버님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가꾸시는 작은 화단에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건네주셨습니다. 참 곱다. 꼭 너 같구나.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제게 등을 돌리고 우렁차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 당신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생겼어.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구원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밤마다 혼자 울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버님 사이의 은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제게 안겨준 살아 있다는 감각.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 오늘따라 반찬이 왜 이래? 너 요즘 음식 솜씨 다 죽었어? 저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맞은편에 앉은 아버님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제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둘 사이에 기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낚시를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와 아버님은 가끔 거실에 마주 앉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낚시터에서 밤을 새우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밤을 새우는 기묘한 동거.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발각되어 끔찍한 파국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잃었던 제 자신을 되찾았고 제 곁에는 저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버려진 외로움이 결국 다른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알아보게 된 걸까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그 경계가 무너진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가슴 한편이 참 먹먹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아슬아슬한 비밀과 위태로운 평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실화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